안녕하세요.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인간의 인생을 한 방에 끝장내버린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상판대기가 마치 꽹과리 같다. 이런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은 파렴치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랍니다. 예전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하고 웃어 넘겼는데 실제로 얼굴에 철판을 수백 장 깐 것 같이 뻔뻔한 파렴치한 인간을 직접 만나보니 마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파렴치한은 바로 저의 전 남편이란 인간입니다. 다신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려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어떻게 응징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행복한 가정의 표본이었어요. 오직 저와 언니 그리고 어머니밖에 모르는 성실한 아버지, 저희 자매와 아버지에게 고지고대로 사랑만 줬던 어머니, 저와 3살 터울이 나는 착한 언니, 가족끼리 함께 있노라면 웃음꽃이 가득 피곤 했죠. 저희 아버진 고물상을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트럭을 끌고서 온갖 고물들을 매입하거나 고물상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일을 하셨죠. 언니와 전 항상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트럭 옆좌석에 앉아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구경하곤 했어요. 겉보기엔 별 쓸모도 없어 보이는 고철 덩어리들을 사고 팔고 또 그 고철 덩어리들이 나중에 쓰임새가 있는 것으로 바뀌면서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게 제법 신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저희 자매는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고물 같은 거 팔면 돈 얼마나 받아요? 니네가 벌써부터 그런 걸 알아서 뭐 할래? 이런 거에서 돈 얼마 버는지 궁금해하지 마라. 큰 코 다쳐. 아예 알려줘, 아빠. 궁금하단 말이야. 나도 아빠 따라서 고물상 할래. 김세와 김선아,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 우리 공주님들은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런 일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아빠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중에 공부해서 푹 쉬나 의자에 앉아 편하게 일해.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 다니는 것 저희 자매에겐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트럭을 끌고 돌아다니다 해가 질 무렵쯤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께서 밥을 짓는 냄새가 집 밖에서부터 풀풀 풍겨오곤 했어요. 저희 자매와 아버지는 그 냄새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우와,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인가 보네. 구수한 냄새가 저 심리밖까지 나는 것 같아. 여보, 왔어요? 우리 공주님들도 잘 다녀왔어?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은 뭐야? 우리 공주님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이랑 새우튀김 해놨지? 우와, 엄마 최고! 행복엔 유통기한이 없다는 말처럼 저는 변하지 않고 쭉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제가 7살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사소한 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시던 어머니의 몸에 벼랑간 이상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아우, 요새 몸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병원 가서 약을 타 먹어도 낫질 않네. 열도 계속 나고. 여보,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낫지 않겠어? 당신 몇 개월 새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아.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닌데 자면서 식은땀도 줄줄 흘리고 우리 큰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에이, 고작 이런 거 가지고 무슨 큰 병원이야. 그냥 동네 병원 가서 몸살약 좀 타먹으면 나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거에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들어. 아버진 점점 살이 빠지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어머니를 보며 큰 병원에 가자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끝까지 안 가도 된다고 괜찮다고 고개를 저으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다음 날이 되자마자 큰 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저와 언니도 그런 부모님의 뒤를 조용히 따랐어요. 여태까지 어머니가 보였던 증상들은 모두 암의 전조 증상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검진 결과는 악성 림프종이었어요. 이미 사기까지 진행이 됐고 암세포가 간과 골수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는 말에 저희 가족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악성 림프종이라는 게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이후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암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간이랑 골수까지 전이가 됐지만 그래도 치료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길고 긴 병마와의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머니는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가 잔뜩 빠지기도 하고 구토를 하기도 하고 빈혈이 너무 심해 자리에 일어나 있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으며 성격이 예민해져 자주 짜증을 부리곤 하셨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 내가 대체 뭘 했다고 이런 몹쓸 병에 시달려야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당신 치료받는 거 보고 암세포들도 놀라서 도망갈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어? 여보, 나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너무 미안해. 환자라고 해도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여보, 난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 앞으로 치료도 힘써보겠다는 말, 난 그 말이 더 듣고 싶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옆에 있을 테니까 힘들면 참지 말고 나 붙잡고 울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 전부 다 받아줄게. 아버진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낮에는 고물상 일을 하셨고 새벽엔 대리운전 일까지 겸하시면서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날이면 항상 언니와 단둘이 집에 있었는데 새벽 늦은 시간에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저흰 일어나 졸린 눈을 부비며 현관으로 나가 아버지를 맞이해드리곤 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아빠? 아이고, 내 새끼들. 아빠 들어오는 소리에 깬 거야? 조용히 들어올 걸 그랬다. 아빠가 미안해. 얼른 들어가서 다시 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오셔서 피곤할 법도 한데 아버지께선 되려 언니와 제가 잠에서 깬 걸 미안해 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희 자매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께서도 살고자 하는 의지 하나만으로 이악 물고 독하고 힘든 치료를 온몸으로 견뎌내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머니의 건강은 나날이 더 나빠지기만 하셨습니다. 병원에선 약을 계속해서 바꿨고 독한 약들을 바꿀 때마다 어머니는 괴로워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 약 더 이상 먹기 싫어. 치료도 받기 싫어. 이제 다 그만하고 싶어. 여보, 미안해. 내가 대신 아파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고 이렇게 손잡고 울어주는 것밖에 못해서 너무 미안해. 부모님이 그렇게 서로 눈물을 흘리고 계실 때면 언니는 조용히 절 데리고 복도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투병을 하신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어머니에겐 폐렴이 찾아왔고 설상가상으로 물까지 차버려 결국 마음의 준비까지 하게 됐어요. 언젠가 기적은 찾아올 거라 생각했기에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하며 버티고 있었던 저희 가족은 그 말을 듣고 결국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언닌 어머니가 투병을 시작하고부터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한 번에 터뜨리듯 눈물을 펑펑 흘리며 숨을 가쁘게 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6개월 동안 독한 치료 견뎌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 선아 내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한 곳으로 가. 여보, 여기서 내가 가지 말라고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하면 당신 편하게 눈 못 감을 테니까 이제 당신 안 아플 수 있게 편하게 보내줄게. 당신이랑 사는 동안 우리 예쁜 공주님들도 낳고 나 정말 너무 행복했어. 우리 연이 닿는다면 다음 생에서도 부부로 만나자. 그때 내가 더 잘해줄게. 사랑해 여보. 잘 가. 나 아빠랑 언니 말 잘 들을게. 말썽 안 피우고 잘 지낼게. 엄만 거기서 절대 아프면 안 돼? 선아가 매일매일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봄에 피어난
가녀린 벚꽃과도 같았던 어머닌 그렇게 여름이 시작되는 문턱에서 져버린 봄꽃들과 함께 호련히 떠나버리셨습니다. 그 후부터 아버지께선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홀로 저와 언니를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투병을 하고 계실 때처럼 고물상 일과 함께 대리운전 일까지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저도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루가 바쁜 아버지 대신 언니가 저를 살뜰하게 챙겨줬습니다. 매일같이 저와 먹을 아침밥을 차려줬고 학교에 다녀오면 설거지에 빨래에 집 청소도 하고 저와 놀아주기도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일일이 저의 알림장을 보면서 준비물 같은 것도 빠지지 않고 다 챙겨줬고 옷까지 전부 곱게 다림질을 해주곤 했죠. 누구보다도 야무지게 저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언니를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세화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잘 돌보고 이것저것 다 챙겨줘야 하는데 원래라면 아빠가 해야 할 일을 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아빠는 우리 먹여 살리느라 바쁜데 내가 아니면 누가 선할 챙기겠어.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 안 해도 돼. 엄마도 하늘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계실 거야.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어른스럽고 저를 잘 챙겨줬던 언니 덕분에 저도 단 한 번의 엇나감이나 삐뚤어짐 없이 건강하고 예쁘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성장하다 보니 어릴 적엔 차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가 돈을 거의 쓰지 않으셨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저와 언니를 위해선 아낌없이 쓰셨지만 그 외엔 절대 사치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고물상은 소상이었지만 제법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께서 돈을 이렇게나 아끼는 이유가 궁금해 한날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빠,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빠는 왜 돈을 안 써? 아빠도 막 좋은 옷이나 시계, 신발 그런 거 사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 트럭 끌면서 마냥 고물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인데 좋은 옷이랑 시계, 신발 같은 게 뭐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수중에 돈이 있다고 막 쓰고 다니면 회가 망신하기 딱 좋아. 너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 아니면 굳이 돈 쓸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어서 안 쓰고 모아두는 거야. 나중에 우리 공주님들 시집 갈 때나 아니면 대소사 있을 때 편하게 쓰려고. 그땐 아버지의 생각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어요. 저 같으면 열심히 벌어서 법만큼 쓸 텐데 아버진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신기한 마음도 잠시 전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언니와 저는 성인이 됐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작은 직장에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사회에 몸을 던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왜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쓰지 않고 아끼셨는지 말입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건 정말이지 힘들었어요. 직장인들이 출근만 하면 퇴근을 하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정도로 말이죠. 저보다 조금 더 큰 중견기업으로 들어가게 된 언니는 31가 되던 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온 형부의 이미지는 마치 성격이 굉장히 순한 하얀 북극곰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인상도 참 푸근했고 또 성격도 좋아 아버지와 저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답니다. 자, 배고플 텐데 어서 식사부터 하지. 장인어른부터 먼저 드십시오. 드신 뒤에 저도 먹겠습니다. 형부의 말에 아버지께선 정말 박장대소를 하시며 형부의 예의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첫인사와 식사를 마무리한 후 아버지는 언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 봉투를 열어본 언니와 형부는 깜짝 놀라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안엔 무려 1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우리 큰딸 결혼 기념으로 아빠가 통 크게 쏘는 결혼 선물이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희 둘 다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아빠.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몰라도 1억이라니. 너희 결혼할 때 주려고 이 애비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야. 이 돈으로 너네식 치르는데 보태든 집을 사든 차를 사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원래 결혼 준비할 땐
주머니가 넉넉해야 마음이 편한 법이야. 예상 못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게 결혼이라 비상금 같은 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게 제일 좋아. 언니와 형부는 아버지께서 건네는 돈을 계속해서 만류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성화에 백기를 들고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형부는 집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만큼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위로서 제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딸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새와 눈에 눈물만 안 나게 해줘. 자네라면 충분히 내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하리라 믿겠네. 그리고 그런 형부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니 무슨 복이 있어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나중에 나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형부 같은 사람과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게 언니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언니가 시집을 가고 난 후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 또한 친한 친구에게 남편을 소개받아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딱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성격 자체도 무척이나 젠틀했고 3년 동안 만나면서 큰 트러블이 없었기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댁 식구들은 귀한 손님이 왔다면서 저를 아주 극진히 대접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지 오빠 여자친구 김선아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언제 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네.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 그런가 인물도 참하고 목소리도 곱네, 고와. 너무 반가워요. 어허, 당신 왜 그렇게 오발해? 사람 부담스럽게. 어서 와요. 오느라 많이 힘들었죠? 마침 식사 준비를 다 끝낸 참이었는데 배고플 테니 어서 식사부터 해요. 시댁에서 차려주신 밥상은 정말이지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에 전골에 식탁은 분명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는데 마치 출장 뷔페라도 온 것처럼 화려한 음식들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이걸 혼자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힘들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가 좋아하겠지 생각하니까 되려 신이 나던걸.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했으니 하나씩 전부 다 먹어봐요.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시거든. 너도 아마 한 입 먹으면 밥 2공기는 뚝딱일 거야. 처음 인사를 오던 날부터 이렇게 잘해주시니 당연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통 이런 인사 자리에선 부모님은 뭐 하시냐, 너는 연봉이 얼마냐 이러면서 자기 아들이 더 잘났니, 너는 못났니 하고 언쟁을 벌이기도 한다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거 하나 없이 저를 굉장히 예쁘게만 봐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병으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시모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어서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잘 자라줘서 참 고맙네, 고마워. 이제 결혼해서 우리 식구 되면 날 엄마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대해줘요. 그냥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엔 저 말이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시댁과의 첫 만남을 마친 후 남편도 저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아주 오바스럽게 행동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예비사위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장인어른, 혹시 영화배우 닮았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영화배우? 아유,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영화배우 주윤발 닮으셨습니다. 선아가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쁠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장인어른을 아주 빼다 박았네요. 이거 초면에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부끄럽네. 자, 식사부터 하지. 남편은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이 이렇게 많았나 아니면 긴장해서 이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 후 아버지께선
언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제게도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건넨 봉투를 거절했었던 형부와는 달리 남편은 제가 그 봉투를 받아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도 전에 덥석 그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어버리더라고요. 아이, 장인어른, 뭘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 안 그래도 집 살 때 대출을 좀 받아야 하나 많이 고민했었는데, 장인어른 덕분에 고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째 사인 구김살도 없고 밝아서 좋구만 그래. 우리 선아한테 잘해주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인어른. 평생 왕비 모시듯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건넨 돈을 예의상의 거절도 없이 덥석 받아버린 남편 때문에 살짝 당황스러웠고 뭐지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잘하기만 하면 됐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아버지의 둥지를 떠나게 됐어요. 결혼 후 남편은 저와 저희 식구들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항상 친정에 가서 이틀 정도 있다가 시댁으로 가려고 했고 친정에 갈 때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인삼주, 복분자주 같은 당금주를 사가지고 들고 가서 아버지께 한 잔씩 따라드리곤 했어요. 자자, 장인어른, 둘째 사이가 따라주는 인삼주 한 잔 받으시죠? 내가 또 인삼주에 환장하는 건 어떻게 알고 우리 둘째 사이가 따라주니 술이 아주 달아 술술 넘어간다. 그쵸? 아버님, 제가 최고죠? 다음엔 위스키 들어온 거 가져다 드릴게요. 30년 산이라 찐하게 즐기시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밝고 살갑게 구는데 싫어할 장인어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처음엔 남편의 살가움에 당황스러워하시던 아버지께서도 나중엔 남편을 굉장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끔씩 저 몰래 아버지께 용돈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여보, 아버지한테 또 용돈 보내드렸다면서 아까 아버지가 전화 오셨더라. 나한테 말 좀 해주지. 보내드리고 나서 당신한테 말하면 꼭 생색내는 것 같잖아. 큰돈 드린 것도 아닌데 뭘. 고마워. 항상 우리 아빠한테 잘해줘서. 원래 장인어른 사랑은 사이가 하는 법 아니겠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항상 아버지께 살갑게 행동하는 남편이 그땐 마냥 고맙기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을 고마워하는 저와는 달리 언닌 남편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명절날에도 서로 만나면 가볍게 인사만 하는 정도였고 남편이 말을 걸어도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하면서 넘겨버리곤 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강서방을 싫어해? 맨날 말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강서방이랑 좀 친하게 지내. 아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난 그렇게 말 많은 사람 싫다. 말 많으면 탈도 많다는데 아버지한테 잘해드리고 너한테 잘하면 된 거지 뭐. 우리까지 굳이 잘 지낼 필요 있니? 언니도 참 그냥 다 같이 잘 지내면 좋은 거지. 아무튼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드렸고 시부모님께선 살갑게 구는 저를 좋아라 해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예쁜 딸 하나를 낳고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전화가 와 제게 잠깐 집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친정으로 향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아야, 지금부터 이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오늘부터 아빠랑 판을 좀 벌려야겠다. 판을 벌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서방 그놈이 좀 수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도 같고 얼마 전에 너네 명절이라고 내려와서 집 앞에 있는 고깃집에서 밥 먹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내가 계산 다 끝내고 나가 있는데 강서방 그놈이 골목길에 들어가서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꼴이 꼭 도둑고양이 같더라고. 누구랑 대체 통화를 하나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 대화 내용이 아주 가관이더구나. 통화 내용이 뭐였길래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전화를 거면 어떡하냐?
이러면 내가 곤란해진다. 노인네한테 돈 좀 뜯어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내가 잘 꼬드겨서 절반이라도 받아내 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어. 잠자코 듣고 있자니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너 몰래 혹시 사채 같은 걸 쓰기라도 했니? 암튼 아빤 강서방 뒷조사를 좀 해보려고 한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너 아빠가 없는 소리는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지? 정말 강서방이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니까. 우선 넌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강서방이 오거든.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말해. 그것도 말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선아, 너 선철이 삼촌 알지? 내 친구 말이다. 네 결혼식 때도 왔었던. 당연히 알지. 근데 선철이 삼촌은 왜요? 선철이가 이번에 사위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총 4억을 뜯겼단다. 선철이 걔가 지금 암투병 중이잖아. 근데 어느 날 찾아왔단다. 돈 좀 빌려달라고. 돈 빌려주면 평생 잘 모시겠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사위 사업자금 4억을 빌려줬더니만 그렇게 장인한테 잘했던 그 사위가 그 돈 갖고 도망가 버렸어.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말이야. 정말요? 그래. 무슨 도박에 빠져서 그랬다는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네 남편 뒷조사 좀 해보고 내가 암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 그러니 넌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해. 만약에 아빠가 오해한 거라면 네 남편한테 나중에 진정어린 사과를 할 거고 만약에 내 촉이 맞았다면 그놈한테 천벌을 내릴 거다. 알겠지? 이건 네 운명이 달린 일이야. 일단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렇게까지 하시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구나 싶었고 또 속으론 남편의 뒤가 캥길 만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아무래도 사랑하는 남편이고 또 저희 딸 아빠였기에 조금이라도 믿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걸 확인하자마자 아빠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아빠 어떡하면 좋아?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아빠 췌장암이래. 얼마 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췌장암 말기래. 우리 아빠 평생 우리 키우신다고 고생만 하시고 내가 호강 한번 제대로 못 시켜드렸는데 췌장암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뭐? 췌장암? 췌장암 말기면 엄청 심각하신 거 아니야? 맞아, 시한부래. 길어야 6개월이래.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저는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열심히 눈물을 흘리는 척을 하면서 손가락 사이로 남편의 표정을 슬쩍 살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기뻐하는 표정도 슬퍼하는 표정도 당황스러운 표정도 아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 있더니 제 옆에 앉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요즘 의학기술이 있으니까 어쩌면 기적처럼 나으실지도 몰라. 우리 지금 장인어른 댁으로 갈까? 지금? 지금. 당연히 힘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이고 사이인데 가서 뭐라도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집으로 가겠다며 말이죠. 마침 집에는 언니와 형부도 와 있었고 그 두 사람에게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니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친정으로 갔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언니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에 대한 얘기들이었겠죠. 자네 왔나? 예,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오늘 보니까 기력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괜찮네, 괜찮어. 이것도 다 내 운명이지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네.
우리 사이가 이렇게 걱정을 해주니 너무 고맙네, 고마워.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명색이 둘째 사이가 돼가지고 장인어른 건강에 많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못쓸병에 걸리게 만든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치료는 받으실 거죠? 췌장암 말기면 거의 가망도 없는 수준이라는데 치료는 받아서 뭐하나. 나아지지도 않을 텐데 쓸데없는 돈 낭비지. 돈 낭비라뇨? 그래도 저랑 형님 그리고 처형이랑 저희 집사람 보면서 살아가려고 희망을 가지셔야죠. 장인어른 그렇게 나약하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사이들이랑 딸들이 와줘서 힘이 좀 나는구만 그래. 고맙네. 장인어른이 편찮으시다는데 당연히 와보는 게 맞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인어른. 다 잘 될 겁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연신 힘내라고 말했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하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모습이 다 연기다라고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언니도 그런 남편을 보며 제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쎄하다고. 단언컨대 저것도 연기다에 내 손모가지 건다. 난 저놈 뒤에 어떤 구린 게 있을지 너무 기대돼. 그렇게 아버지께서 췌장암에 걸렸다는 연기를 하고 난 이후부터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겁니다. 원래는 항상 정시 퇴근을 하고 들어오던 사람이었는데 정시를 넘어 8시, 9시, 12시, 새벽 3시 들어오는 시간들이 매일 달라지니 저도 뭔가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한날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새 일이 많이 바빠? 전엔 맨날 정시 퇴근하더니 요즘은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좀 있어서. 아, 맞다. 요새 장인어른은 좀 어떠시대? 내가 요새 바빠서 통 찾아뵙질 못해서 죄송하네. 아빠? 에휴, 그냥 매일같이 통증 관리하면서 살고 계신데 전화할 때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받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 죽겠어. 아이고, 참 큰일이다, 큰일이야. 조만간 내가 전화 한번 드릴게. 당신이 전화 주면 그래도 아버지가 힘이 좀 나실 거야. 아버지가 당신 엄청 좋아하시잖아. 항상 생각해줘서 고마워, 여보. 아이, 뭘. 사위로서 당연한 거지. 이런 걸로 고마워할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 웃으면서 속으로 아버지 뒷조사가 얼른 끝나서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길 바랬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도 모른 척을 하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참 피가 마르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20일 정도가 지났을까 아버지께서 보여줄 것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니 아버지께선 제게 사진이 가득 담겨있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사진 안에는 차마 입으로 담기도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부터 시작해 장을 보러 다니고 길에서 서슴없이 다른 여자와 스킨십을 하는 모습들까지. 그 사진을 직접 보는데 머린 하얘지고 손은 덜덜 떨려오더군요. 이놈, 두 집 살림하고 있었다. 옆에 있는 여자 배 보이지? 임신까지 시키고선 아주 제대로 이중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어. 그래 놓고선 나한테 장인어른 몸은 괜찮으시냐 하면서 걱정하는 척 가식을 떨었던 거야. 그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라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화를 주체하지 못해 몸을 덜덜 떠는 제게 아버지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놈이 며칠 전에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더구나. 아버지께선 제게 녹음기 하나를 건네시며 들어보라고 하셨고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녹음기를 눌러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녹음본을 듣고서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녹음기 속 목소린 바로 남편과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죠. 장인어른이 만약에 잘못되시면 제가 이 집안을 책임지고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여태까지 집안의 중심을 잘 잡으셨던 것처럼요. 근데 장인어른, 지금 제가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이 약간 모자란 상태입니다. 정말 좋은 투자처여서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에 5억 정도만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꼭 그렇게 돈이 필요한 건가? 네, 장인어른. 투자만 잘하면 정말 저희 가족들 다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 6년 동안 장인어른께 정말 잘했잖아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면 형님과 처형 그리고 와이프까지 평생 동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네. 내가 조만간 연락 주겠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은 아버지가 편찮으신 걸 빌미로 재산까지 몰래 땡겨 먹으려고 했더라고요. 저한텐 한마디 말도 상의도 하지 않았으면서 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와,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을 정도로요.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빠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 아빠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강서방 그놈한테 티내지 마라. 알겠지? 알겠어요, 아빠. 절대 티 안 내고 있을게요. 솔직히 티를 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털을 잡초를 뽑아내듯 싹 다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믿고서 전 남편에게 그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버지께서는 언니네 가족과 저희 부부를 집으로 호출하셨습니다.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요. 얘길 전에 듣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들떠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모두 집으로 모이자 아버지께선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저희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부른 건 우리 둘째 사이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서야. 둘째 사이만 불러도 되지만 혹시라도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전부 다 불렀어. 모두 다 내 의견에 불만 없이 따라줬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아이 참 쑥스럽게 왜 그러세요? 저만 불러서 조용히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처형이랑 형님까지 부르시고. 자, 내 딱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 지금 이 순간부터 난 둘째 사이 강윤재를 우리 집안에서 제명하겠다. 아버지께서 사실 남편만을 위해 준비했다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집안에서 내쫓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부탁한 재산을 드리려고 그러나 싶어 잔뜩 들뜬 표정을 짓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사색이 되면서 아버지께 소리를 질렀어요. 네? 갑자기 제명이라뇨?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어디서 우리 아빠한테 소리 질러? 그리고 갑자기 제명? 진짜 갑자기인 것 같아?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말씀하셨는진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저는 가방 안에 고이 넣어두고 다녔던 사진들을 남편 얼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사진은 바닥에 잔뜩 흩어졌고 그 사진을 보게 된 언니도 형부도 완전히 난리가 나버렸어요. 아버지께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남편을 향해 호통을 치셨습니다. 감히 우리 가족을 농락해 먹으려고 들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그리고 뭐? 재산 5억을 먼저 땡겨달라고? 우리 가족을 평생 책임지겠다고? 어디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해? 그걸로 두 집 살림 차린 그 집에다가 돈 다 갖다 바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겠지. 우리 딸내미가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는데 내가 절대로 그런 더러운 꼴은 못 보지. 절대로 못 봐. 장인어른, 이건 그냥 실수였어요. 단순한 실수였다고요.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실수? 지나가던 똥강아지도 웃고 지나가겠네. 자네, 내가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아나? 자네가 이번 명절날 내려왔을 때 가게 뒤편에서 누구랑 통화를 했었지? 그 통화 내용 내가 다 들었어. 그래서 췌장암 걸렸다는 거짓말까지 치면서 자네 뒷조사를 했던 거야. 더 말하면 내 입만 더러워질 것 같으니
내 이 말 한마디만 하지. 오늘부로 자넨 우리 집안에서 아웃이네. 아웃. 여보, 당신이 뭐라고 말 좀 해봐. 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난 당신 하나밖에 없는 거 알잖아. 장인어른께 잘 좀 설명드려봐. 당신이 저질러 놓고 왜 나보고 설명하래? 지금 내 등 뒤에 숨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라면 미안한데 번지수 한참 제대로 잘못 짚었어. 난 당신 편 들어줄 생각 손톱만큼도 없거든. 애초에 바람을 핀 증거가 확실하고 심지어 임신까지 시켰는데 정신이 나갔다고 너 같은 걸 변호해주겠니? 우리 아빠 말대로 당신은 오늘부터 내 인생에서도 아웃이고 우리 딸 아빠로서의 자격도 박탈이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아빠가 해주신 돈으로 사고 명의도 내 명의인 거 알지? 넌 진짜 완전 알거지로 쫓겨난다는 소리야. 이야, 저거 완전히 사람도 아니었구만. 어쩐지 볼 때마다 기분이 이상하게 더럽더라니. 저렇게 더러운 속셈을 가지고 있어서였어. 아유,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후 남편과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과 바람을 핀 상간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서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12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것도 신입사원을 꼬셔서 임신까지 시키고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저희 결혼식 때 와준 직원들도 몇몇 눈에 보이더군요. 강 대리님 아내분 아냐? 그러게, 왜 찾아오셨지? 저는 그런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바로 뒤에 보이는 대표실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왕 저지를 거면 화끈하게 저지르자는 심산으로 대표실의 문을 벌컥 열어젖히곤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기 이 회사에 강윤재 대리랑 이수아라는 여직원 있죠? 이 두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 콩가루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신입사원 들어오는 가정 있는 사람 건드려도 된다고 교육을 시키나 보죠? 제가 마구잡이로 소리를 지르자 직원들은 일제히 대표실 앞으로 몰려와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강대리랑 수아씨 띠동갑 아냐? 와, 양심 무슨 일이야 진짜? 그러니까 아유, 심지어 딸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강대리 와이프였어도 이렇게 깽판 쳤을 거야. 저건 당해본 사람만 알아. 아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결국 남편과 남편의 상간녀는 회사 대표의 개입까지 들어가게 되어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곧바로 전화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렇게 따졌습니다. 당신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그걸 꼭 회사까지 와서 떠들어야 했냐고. 뭐 좋은 일이라고. 와, 그래도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전화할 정도면. 어차피 나갈 회사니까 내가 편하게 잘릴 수 있게 도와준 건데 뭐가 문제야?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성질부터 내네. 참나,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어? 서로 이렇게 흙탕물 싸움한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제발. 아님 당신 나한테 미련 있어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면 지금이라도 이혼 소송 취소하고. 야, 제발 그 듣기 역겨운 소리 좀 하지 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어제 먹은 떡볶이까지 다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리고 뭐? 미련? 내가 미련 가질 게 없어서 너 같은 거한테 미련을 가지겠니? 미안한데 나는 내 팔자 내가 꼬는 짓거리는 안 해. 그러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시고요. 나중에 태어날 아이 키우려면 빨리 취업 준비나 하세요.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데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올 거고 양육비 하루라도 늦게 보내면 그땐 바로 양육비 미지급 소송 걸어서 또 진흙탕 싸움 만들어버릴 거니까 꼬박꼬박 날짜 맞춰서 1원짜리 단위 하나도 틀리지 말고 보내. 끊는다.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잡스러운 두 인간들을 아주 탈탈 털어버렸죠. 남편은 저와 함께 사는 동안 집안의 재산 대부분에 기여한 부분이 없었기에 재산 분할도 대부분
저의 비율이 더 높았고 양육비는 달에 60씩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승소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 집안은 두 얼굴이 진짜 유전인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제게 전화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예,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다 보면 가끔 다른 여자로 콧바람도 좀 넣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넌 뭘 그런 거 가지고 집안 시끄럽게 이런 사단을 만드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이럴 때 다 써보네요. 어머님 아들 때문에 저희 집 분위기도 말도 못하게 망가졌으니까 제딱 그만하시고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인생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인간과 완벽하게 연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놈의 근황을 들어보니 곧 태어날 애 때문에 서로 갈라서지도 못하고 취업도 잘 되지 않아 그냥 공사판에서 돌 나르는 일을 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더라고요. 쌤통이다 싶었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그런 놈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속상한 기분도 들었지만 그래도 그날 아버지가 통화 내용을 모두 들으셨고 이상함을 감지하셨기에 우리 가족 모두가 그놈에게 속아 넘어가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언니는 지금도 종종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마다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아유, 난 다시 생각해도 네 전 남편 완전 소름이야. 진짜 아빠 아니었음 눈 뜨고 코 제대로 베일 뻔했잖아. 그러니까 처젠 아버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네. 당연하죠, 형부. 아빠 옆에 꼭 붙어서 효도하고 살려고요. 그리고 세상 보는 눈 좀 넓혀야겠어요. 그래, 그래. 좋은 경험했다 생각해라. 작정하고 사기치는 인간들은 이길 수 없는 법이야. 그래도 조상님이 우릴 버리시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미연에 방지했으니 말이야. 그러니 앞으로 네 아빠랑 좋은 일 하면서 살자꾸나. 봉사도 하고 말이야. 네,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틈틈이 봉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 미천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값진 경험들을 하면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비록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있어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괜히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